자격증과 공무원 시험은 해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서를 보고 안 보고는 자유인데요. 보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 예. 우리나라의 시험 종류는 총 난이도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가 절대평가형 시험이거든요.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뭐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감정평가서 1차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시험이 공무원 시험 유형입니다. 그다음 자격증도 여기 들어가요. 세 번째 유형이 수능이라든지 고시류 시험이에요. 난이도 조금 더 높고 범위가 광범한 시험. 셋 다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다만 점수를 높게 가져가려면 보충적으로 봐야 될 범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요, 문제집만 보면 됩니다. 문제집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시험은 문제집의 답만 보는 게 아니라 해설 이유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친 사람이 해설 이유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정답을 거의 다 외우죠. 절대평가는 그렇게 됩니다. 정답만으로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 정답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두 번째, 자격증과 공무원 시험은 해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서를 보고 안 보고는 자유인데요. 보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법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 볼 게 더 추가되는 거고, 세 번째 시험 유형, 수능이라든지 고시류 시험은 반드시 기본서를 봐줘야 됩니다. 다만 이때도 순서는 문제 해설, 문제, 그 다음에 개념, 기본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를 볼지 강약 조절의 차이가 있는 거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시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이 강약과 그다음 떨어졌을 때 충격감이 있거든요.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시험일수록,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가고 싶다든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고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현장에서 멘탈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랙티스랑 트레이닝을 나누질 않는데요. 원래 스포츠 심리학에서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내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멘탈 어떻게 관리할지랑 시험장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방법이 나눠져 있어요. 평소 같은 경우는 불안이 사람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를 머릿속 불안, 인지 불안이라고 그러고요. 몸이 떨리는 거 신체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인지 불안 같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전에 보통 시험 치기 전에 나타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꾸 이제 불안해하고 막 집에 전화 걸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요. 신체 불안은 시험장에서 나타나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사람, 시험지를 받을 때 나타나는 사람,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법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인지 불안이 되게 높아져요. 난이도를 인지했을 때, 이거 내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치는 시험이거나 준비기간이 긴 시험, 예를 들어 고시율 시험은 보통 4년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는 6년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시험은 떨어졌을 때 인지 불안이 큰데, 사람이 임팩트 바이어스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영향이 안 큰데, 대학은 내가 좋은 데를 못 가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꼭 서울대 아니 연고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꼭 그거 못 가면 죽을 것 같은 우리가 편향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시류 시험도 마찬가지. 이거 안 된다고 죽는 건 아닌데, 그런 임팩트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장기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런 인지불안을 정말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데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인데, 행동경제학자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뭐가 있냐면, 에이즈에 걸리기 전에, 야, 너 이번에 검사하러 가봐, 보건소에. 막 사람들 다 떠는 거예요. 피검사고.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하지? 삶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막상 걸린 양성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능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받거나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고시를 떨어져도 사실은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우리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공포를 조성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지불안을 다스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인터뷰를 부모님과 좋습니다. 이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은 사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플레이어로서도 우수한 성적 거둔 적이 없고, 너무 죄송한 말인데, 공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지금보다는. 코치로서는 더더욱 없어요. 누구를 훈련을 시켜본 적이 없으시는데, 코치로서 내가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감독, 지금은 좀 죽을 쓰고 있는데, 조제 무리뉴라고 있습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트래블도 달성했고, 그렇지만 좋은 선수 출신은 아니거든요. 통상 한 골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의 지도자로서 길을 거닐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너는, 그랬어요.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바르셀로나 옛날 통역사를 했었는데, 야, 너는 옛날 통역사나 한 놈이 무슨 이렇게 지금 건방을 떠느냐 이랬더니, 야, 너는 그럼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이가 아플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부모님이 공부를 안 잘하셨어도 코칭을 배우셔야 되는데 두 개를 배우셔야 돼요. 첫째는 사람은 보상보다는 벌에 훨씬 민감합니다.
자녀에게 야 이거 잘하면 뭐 사줄게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외발적 동기라 그래가지고 수단적 동기라 그래서 그게 달성되는 순간 그 언더마이닝 효과라 그래서 끊어지는 게 발생해요. 더 이상 이거를 내가 이게 헤도익 어댑션이라고 그럽니다. 적응을 해요, 쾌락에. 이거 받았네? 다음에 더 좋은 거 받고 싶고. 플스2를 사줬으면 플스5까지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CD 계속 사줘야 돼요. 근데 단순 작업할 때는 그게 좋은데 공부는 창의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데는 이 동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뭔가를 주는 것보다 뺏는 쪽으로 자꾸 동기 유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고 벌을 줬을 때 성취 동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봤더니 상보다는 벌이 훨씬 세고요. 상하고 벌을 같이 준 집단이 벌만 준 집단은 똑같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못하면 벌 주는 거. 대신에 벌을 줄 때는 진짜 패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보다는 뭔가를 뺏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번 주에 엄마랑 약속을 꼭 해줘. 아빠랑 약속해줘. 이거 다 못하면은 주말에 친구랑 노는 거는 조금 엄마가 안 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주고 사람을 잃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떤 정수기 회사에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쓰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돌려달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받은 걸 잃기가 싫거든요. 이런 게 우리 행동영재 연구에 있습니다. 자녀한테도 자꾸 뭔가를 주고 안 하면 뺏는다는 쪽으로 자꾸 가져야 됩니다. 첫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과 꾸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칭찬을 좋아하거든요. 성향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예방적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뭔가를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칭찬 들어도 안 바뀌어요. 잘했다 못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했다는 말을 들을 때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데 반면에 진취적이고 뭔가 발전 있고 개혁적인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잘못한 걸 신경 안 써요. 잘못할 수 있지. 그렇지만 칭찬을 못 받았을 때 죽어요. 막 기분이. 우리 애가 그래서 어느 성향인지 보고 칭찬으로 유도할지 아니면 꾸중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꾸중을 덜 할지 이거를 적재적소에 좀 써줘야 됩니다. 그다음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또 보통 학생들이 게임이라든지 노는 거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유를 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저도 게임 중독이었지만 저는 게임을 왜 했냐면은 현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학교 애들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게임 세계에 가면 제가 왕이거든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연습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가면 사람들이 야, 이놈이 진짜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노는 공간이 운동장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진짜 게임에 미쳐서 성취욕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솔루션이 다 다르죠. 친구랑 노는 거는 통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친구가 보상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공부해서 그걸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어디 몰두하는 친구 좀 기다려줘야 돼요. 과목을 게임이 아니라 공부로 바꾼다는 느낌으로 공부 속에도 게임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면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통제하고 무조건 혼내거나 아니면 맨날 15분씩 게임하러 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보상이라는 거는 강도로 통제하는 아니 빈도로 통제하는 거지 강도로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10분 15분 게임보다는 오늘 하루 2시간 게임이 훨씬 나아요. 그래야 이 친구가 공부 안 하면 오늘 2시간 게임 못하겠네. 토요일에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코치로서 자녀를 원인 분석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